아가씨, 제발 몸 좀 그만 비벼대. 난 늙은이야. 힘들어. 힘들어요? 힘든 사람 바지가 왜 그렇게 내 엉덩이를 찔러요? 아가씨, 이게 무슨 짐승 같은 소리야. 짐승? 지금 짐승이 누군데? 아저씨, 40년 만에 처음 서는 것처럼 아주 딱딱해졌어. 죽은 내 아내가 용서 안 할 거야. 용서? 그럼 지옥 가야겠네? 내려가자마자 그 딱딱한 거 내 안에 넣고 같이 지옥 가요. 응? 저랑 하시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일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나이 65. 사람들은 저를 최부장 혹은 상철 씨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날 제 등골을 타고 흐르던 그 22살 여자아이의 체온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이것은 제 늙고 초라한 등 뒤에 엎였던 그 아이와 제 모든 것을 내던진 마지막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인생은 5년 전 아내가 암으로 죽은 뒤 멈춰버렸습니다. 정년 퇴직을 5년 앞두고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대기업에서 정년을 채우고 은퇴한 지금 저는 텅 빈 집에서 죽은 아내의 사진만 바라보며 그저 시간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권위도 쓸모도 다 잃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제 퇴직금과 아내의 유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녀석에게 저는 아버지가 아니라 식탁 모서리를 붙잡았습니다. 막막해 속달지 그저 돈이나 지키고 있는 늙은이로 취급받았죠. 어젯밤 저녁 식탁이 그랬습니다. 아들은 대뜸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 말만 꺼냈습니다. 아버지, 다음 달까지 3천만 원만 좀. 아내가 살아있을 때 늘 하던 잔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내 아버지, 그 돈 내 어머니 목숨값이야. 내가 그걸 너 같은 놈한테 줄 것 같아? 아들 녀석은 제 말에 대꾸도 없이 수저를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의 유일한 탈출구는 새벽 등산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 4시, 저는 배낭을 메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산길을 홀로 걸으며 거친 숨을 몰아쉴 때만 저는 제가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제 늙은 다리가 아직은 쓸모가 있음을, 제 심장이 아직은 뛸 힘이 있음을, 그것만이 제게 남은 유일한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안개가 짙게 낀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정상까지 30분 정도 남겨둔 가장 가파른 코스였죠. 그때였습니다. 바위 틈 사이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 도와주세요. 설마 이 시간에 저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22살쯤 되었을까. 얇은 등산복 차림의 아이가 바위에 주저앉아 발목을 붙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괜찮아요? 발목을 접질렸어요. 너무 아파요. 가까이 다가가자 술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아니, 이 시간에 술 마시고 산에 오면 어떡해. 친구들이랑 해 뜨는 거 보려고 휴대폰은 배터리가 나갔어요. 아저씨, 저 좀 살려주세요. 그녀가 제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엎혀요. 내가 업고 내려갈게. 네? 무거울 텐데. 괜찮아. 빨리. 그녀가 제 등에 엎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뜨거운 숨결과 달콤한 향수 냄새가 제 목덜미를 감쌌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 등은 60년 세월에 찌든 그저 거친 판잣대기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럽고 뜨거웠습니다. 얇은 등산복 티셔츠 너머로 그녀의 팽팽한 가슴이 제 등에 뭉개지듯 눌려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비탈길을 내려갈 때마다 그 부드럽고 둥근 살결이 제 늙은 척추를 비벼댔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내 딸보다 어린아이다. 죽은 아내가 지켜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늙은 몸은 추하게도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제 바지 앞섬이 40년 만에 처음인 것처럼 단단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미친놈, 그녀가 느꼈을까? 그녀는 제 목을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허벅지가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아저씨 등이 너무 넓어요. 그녀가 제 그립가에 속삭였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 1시간의 하산길이 영원히 끝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그녀를 내려놓았습니다.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치료를 받는 동안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깁스를 하고 절뚝이며 나왔습니다. 아저씨 안 가셨네요. 가야지. 조심해서 들어가요. 저 치료비가. 그녀가 당황하며 가방을 뒤졌습니다. 내가 냈어. 네? 아저씨 이러면 안 되는데. 됐습니다. 그럼. 저는 그 가장 노릇이, 그 보호자 역할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 아저씨 연락처라도 꼭 밥 한 끼. 됐습니다. 정말. 저는 도망치듯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녀의 그 뜨거운 감촉이 제 등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죽은 아내의 영정사진이 나를 원망스럽게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의 팽팽하고 뜨거웠던 그 감촉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짐승이다. 다음 날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아저씨, 저 어제 업혀갔던 소라예요. 발목은 괜찮아요. 네, 매일 쉬원이 뭐까지 계속될지, 막막 계속될지, 아저씨 덕분에. 저 아저씨 정말 밥 한 끼 사드리고 싶은데 안 만나 주실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 죽은 아내에게 못할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가락은 저도 모르게 언제 볼까 하고 답장을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뒤 고급 한정식집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등산복이 아닌 하늘하늘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젊음이 식당 안의 모든 중년 남자들의 시선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지금 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저씨 그날 정말 멋있었어요. 그냥 힘만 쓴 늙은이일 뿐인데. 아니에요. 아저씨 등 너무 뜨거웠어요. 그녀의 노골적인 말에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술 한잔 할까? 좋아요. 술이 몇 잔 들어가자.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자신은 학자금 대출에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들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저씨 같은 든든한 아빠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녀가 울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서 욕망이 아닌 연민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를 내가 지켜주고 싶다는 그런 위험한 생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식당을 나왔습니다. 데려다 줄게. 아니에요. 저 아저씨랑 조금 더 있고 싶은데. 우리 차 한 잔만 더 할래요? 우리는 호텔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방으로 올라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녀의 눈물에, 그녀의 향기에 저는 모든 것을 놓아버렸습니다. 방문이 닫히자마자 그녀가 제 넥타이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녀의 혀가 제 입술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제 입안을 샅샅이 탐색했습니다. 40년 만에 느껴보는, 아니 죽은 아내와는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그런 끈적하고 뜨거운 키스였습니다. 그녀의 샴푸 냄새와 그녀의 젖은 타액 냄새가 뒤섞여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핥아줘요, 아저씨. 그녀가 제 셔츠를 찌를 듯이 벗겨냈습니다. 아저씨 몸 보고 싶었어. 산에서 아저씨 땀 냄새 맡고 나 흥분했었어요. 이 늙고 축 처진 몸을. 왜? 그녀는 제 쭈글쭈글한 배를, 제 가슴의 늙은 털을 마치 진귀한 보석이라도 되는 듯 그녀의 부드러운 뺨으로 비벼댔습니다. 혀를 내어 제 목덜미를 핥았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내 딸이다. 나가, 당장. 싫어요. 그녀가 저를 침대로 밀어붙였습니다. 제 위로 올라타 제 뺨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아저씨 저 좀 안아주세요. 젊은 애들은 너무 가벼워.
저는 아저씨처럼 무거운 남자가 좋아요. 이렇게 단단하게 그녀의 작은 손이 제 바지 버클로 향했습니다. 아니, 버클을 풀기도 전에 그녀는 이미 바짝 선 제 중심을 바지 위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제 늙은 몸이 그녀의 젊은 손길에 40년 전으로, 아니 태어나서 처음인 것처럼 터질 듯이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벗겨줘요, 아저씨. 그녀가 스스로 티셔츠를 벗어 던졌습니다. 20대의 그 터질 듯한 가슴이 제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브래지어도 없는 완벽하게 팽팽한 그 가슴이 제 늙은 얼굴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젖꼭지를 입에 물었습니다. 그녀가 제 머리를 껴안고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저씨 좋아. 그녀의 치마가 벗겨지고 마지막 남은 속옷마저, 젖어 있는 그 속옷마저 제 늙은 손에 의해 찡겨 나갔습니다. 그 젖은 살이, 그 뜨거운 중심이 제 늙은 몸 위로 올라탔습니다. 저는 내 딸보다 어린아이의 몸을 탐했습니다. 제 쭈글쭈글한 피부와 그녀의 팽팽한 살결이 맞닿을 때마다 저는 제 젊음을 되찾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아픔을 호소하듯 혹은 쾌락을 갈구하듯 젖은 목소리로 저를 불렀고 더 강하게 안아달라고, 아저씨의 모든 것을 갖고 싶다고 속삭였습니다. 저 역시 내가 날 살리는 것 같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이 순간이 아니면 다시는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할 것처럼 그녀의 몸을 탐했습니다. 더 세게. 아저씨. 저는 그녀의 젊음이 미치도록 탐이 났습니다. 저는 그녀의 젊음을 빨아들였고 그녀는 제 허리를 흔들며 제 귓가에 짐승 같은 신음을 쏟아냈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제 허리를 강하게 감쌌습니다. 아, 아저씨, 거기, 더. 급하게, 또 느슨하게, 그리고 다시 맹렬하게. 쾌락의 파도가 우리를 휩쓸고 절정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몸이 경련하듯 떨며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리는 울음 섞인 젖은 신음을 질렀습니다. 저는 그녀의 젖은 몸 안에 제 모든 것을 남김없이 쏟아냈습니다. 여운이 길게 맴도는 가운데 그녀는 제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뺨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헐떡이는 가슴이 오르내리는 모습이 제게는 마치 기적처럼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런 상상을 했었습니다. 내 인생이 끝나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젊은 여자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기를. 그녀가 먼저 속삭였습니다. 아저씨 역시 최고야. 나 아저씨에 갖고 싶어. 그 한마디가 제게는 끔찍한 죄를 짓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게 이 나이에 될까? 제가 망설이자 그녀는 제 귓가에 다시 속삭였습니다. 아저씨가 원하는 대로 천천히 다 하겠다고. 그녀와 호텔에서 나온 뒤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다시 색깔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죽은 아내에게는 30년간 단 한 번도 사주지 않았던 그 명품관이었습니다. 아저씨, 나 이런데 처음 와봐. 골라, 뭐든. 그녀가 망설이며 작은 가방 하나를 집었습니다. 저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퇴직금이었습니다. 아들이 탐내던 아내의 유산이기도 했던 그 돈. 점원이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딸인가? 그 시선이 오히려 쾌감이었습니다. 나는 보란듯이 카드를 긁었습니다. 가방을 받아들고 아이처럼 기뻐하는 그녀를 보며 저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가장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돈을 뺏기는 가장이 아니라 돈으로 행복을 사주는 진짜 가장.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행복감이 제 모든 것을 무너뜨릴 시작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아침 등산이 아닌 그녀와의 미루회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두세 번 그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죽은 아내를 배신하는 짓이다. 하지만 그 죄책감은 그녀의 젊은 살결을 떠올리는 순간 눈처럼 녹아내렸습니다. 텅 빈 눈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웬일로 아들 녀석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오셨어요? 저녁 아직 안 하셨죠? 녀석은 어색하게 웃으며 식탁에 치킨 상자를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요즘 힘들어 보여서요. 저번에 3천만 원 얘기한 건 죄송해요.
그냥 아버지랑 술 한잔하고 싶어서 저는 그 치킨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그 어설픈 화해의 손길이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내 머릿속은 온통 내일 만날 소라에 젖은 몸 생각뿐이었습니다. 됐다. 피곤하다. 너나 많이 먹어라. 저는 아들의 어깨를 스쳐 지나가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 뒤에서 녀석이 작게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이 아들이 내게 아버지로서 내민 마지막 손길이었다는 것을. 아들이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왜 3천만 원 안 보내줘요? 그 돈 내 돈이다. 뭐라고요? 아버지, 그거 어머니 유산이잖아요. 내가 받아야 할. 시끄럽다.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죽은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여보, 당신 미쳤군요.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그날은 지수가 몸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학교도 결석하고 하루 종일 끙끙 앓는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약은 먹었어? 아니요, 돈이 없어서.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저는 제 아들의 얼굴도 죽은 아내의 얼굴도 잊었습니다. 저는 퇴직금을 깼습니다. 약과 죽을 사들고 그녀가 산다는 반지하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차가운 방. 그녀는 그곳에서 얇은 이불 하나를 덮고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어떻게 왔어요? 그녀가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녀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주었습니다. 먹여주는 죽을 받아 먹으며 계속 울었습니다. 왜 울어? 민지는 떨리만 후 튀튀튀튀튀 갔습니다. 아무도 나 아플 때 이렇게 해준 적 없었어요. 아빠는 내가 아프면 때렸어. 돈 못 번다고. 아저씨, 나 아저씨 돈 보고 만난 거 맞아요. 처음엔 그랬어요. 산에서 아저씨 시계 보고 비싼 등산복 보고 돈 많은 늙은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엎였어요. 그런데 지금 아저씨는 돈이 아니라 그냥 나를 봐주잖아요. 내 몸이 아니라 그냥 나를요. 나 아저씨 정말 아빠처럼, 아니 남자로 좋아해도 돼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중독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이 아이를 내가 지켜줘야 한다고. 그것이 65 늙은이의 가장 치명적인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오피스텔을 얻었습니다. 그녀를 그 곰팡이 냄새 나는 방에서 꺼내 주었습니다. 산에서 맡았던 그녀의 샴푸 향기가 이제는 제 이불에, 제 살결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아빠 같다고 울었고 저는 그녀에게 가장이 되어 주었습니다. 오피스텔에서 그녀와 지낸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녀의 통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오는데 그녀가 베란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나야. 어딘지 묻지 마. 그냥 완전 좋은데. 아니 그 할아버지 등산하다 만난. 맞아. 몰랐지. 그 할아버지가 그냥 늙은이가 아니라 돈 냄새 쩌는 알부자였다는 거. 아니 진짜로 나 그냥 한번 엎혀줬더니 오피스텔을 텅 얻어주더라니까. 이 가방. 이건 어제. 역겹지 당연히. 파스 냄새랑 늙은이 냄새. 토할 것 같아. 근데 어떡해. 걔네는 돈이 없잖아. 걱정 마. 이 할아버지 나한테 완전히 빠졌어. 내가 아빠 같다고 한번 울어주니까 아주 간이라도 빼줄 기세야. 조금만 더 구슬리면 저 집도 내 거 되겠는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토할 것 같다고. 돈 냄새 쩌는 알부자라고. 그녀가 아파서 울던 그날 밤. 그녀가 제게 아빠 같다며 고백했던 그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단 말인가. 그녀는 처음부터 완벽한 꽃뱀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녀가 통화를 끊고 제게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다가왔을 때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더 뜨겁게 안았습니다. 그녀가 역겹다고 말하던 그 늙은이 냄새를 그녀의 코 속에, 그녀의 살결에 아주 깊이 새겨 넣었습니다. 그녀는 제 품에 안겨 아저씨, 오늘따라 왜 이래라며 교태를 부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연기를 알면서도 저는 그 연극의 주인공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녀를 미행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만나지 않는 날, 그녀가 친구 만나고 온다며 제 카드를 들고 나간 날, 저는 그녀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사준 명품 가방을 들고 제가 사준 오피스텔에서 나와 어느 허름한 빌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젊은 남자 놈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그 녀석의 품에 안겨 제가 사준 가방을 그놈에게 선물처럼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놈은 골목길에서 키스를 했습니다. 제가 그녀와 모텔에서 나눴던 그 뜨거운 키스보다 더더 진한 키스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공범이었습니다. 저는 그 두 놈의 돈줄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놈들의 얼굴을 박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60의 늙은이였습니다. 그 녀석은 20대의 젊은 놈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거짓말을, 그녀의 연기를, 그녀의 젊은 몸을 그 녀석에게서 빼앗고 싶어졌습니다. 그래, 돈. 그 녀석에게는 없는 돈으로 저 맹랑한 뱀을 내가 사들여야겠다고. 그녀가 연기하고 있음을, 그녀가 나를 속이고 있음을,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저는 그녀를 더욱 탐하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거짓된 사랑이라도 그것이 내게는 유일한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아들이 집에 없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미친 짓인 줄 알면서도 그녀를 제 집으로 불렀습니다. 죽은 아내가 평생을 가꾼 그 깨끗한 집으로. 우와, 아저씨, 집 진짜 좋다. 그녀는 제 침실로 망설임 없이 들어왔습니다. 죽은 아내의 영정사진이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죽은 아내의 화장대 위에 앉았습니다. 사모님은 좋겠다. 이런 데서 살아서. 내려와. 거긴 네가 앉을 자리가 아니야. 왜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어차피 곧 내 자리 될 거 아니었어요. 그녀가 제 넥타이를 잡아당겼습니다. 아내의 침대였습니다. 제가 5년 동안 슬픔으로만 누웠던 그 자리. 그 위에서 저는 내 딸보다 어린 여자와 뒤엉켰습니다. 이건 완벽한 배신이었고 완벽한 쾌락이었습니다. 그녀는 죽은 아내의 화장품을, 그 비싼 크림을 자신의 몸에 바르며 저를 유혹했습니다. 아저씨, 죽은 사모님 냄새나? 아니면 내 냄새나?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아내의 침대 시트가 우리 둘의 땀으로 젖어 들어갔습니다. 격렬하게 그녀를 탐하는 순간 현관문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젠장, 아저씨 어떻게? 소라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조용히 해. 이쪽으로. 저는 그녀를, 그리고 그녀의 옷가지를 제 방 붙박이장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죽은 듯이 숨어 있어. 방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방에 계셨어요? 아들이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저는 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땀을 왜 이렇게 흘리세요? 아니, 그게 날이 덥네. 아들이 저를 이상하다는 눈빛으로 훑어봤습니다. 그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이상하네. 방에 무슨 냄새 나지 않아요? 무슨 냄새? 낯선 여자 향수 냄새.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침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누우려다만 그 흐트러진 이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 죽은 아내의 베개에 떨어진 아주 긴 검은색 머리카락 한 올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어머니 머리카락이 아닌데. 아들이 그 머리카락을 들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붙박이장 안에서 휴대폰 진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제발, 제발. 아들의 눈이 붙박이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거기 누구 있어요? 그가 붙박이장 손잡이로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막아섰습니다. 민수야, 비켜주세요. 피곤하다니까 좀 비키시라고요. 아들이 저를 밀치려 했습니다. 저는 65의 늙은 몸으로 아들을 밀어냈습니다. 내 방에서 당장 나가. 아버지, 나가. 아들은 저와 굳게 닫힌 붙박이장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알겠어요. 나갈게요.
대신 어머니 유산 한 푼도 드릴 생각 마세요. 아들은 그렇게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붙박이장 문이 열리고 소라가 울상이 되어 기어 나왔습니다. 아저씨, 난 이제 갈래. 무서워. 그녀는 옷을 끄입고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죽은 아내의 영정 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날 이후 아들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민수입니다. 아버지 통장 내역 전체를 조회하고 싶습니다. 네, 그 여자한테 들어간 돈이요. 어머니 유산 단 한 푼도 못 줍니다. 성년 후견인, 네, 그것도 좋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여자한테 완전히 빠져서 재산을 다 넘기려고 합니다. 네, 막아야 합니다.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입니다. 그걸 그 어린 꽃뱀한테 줄 순 없어요. 저는 아들이 제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들은 그날부터 저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소라와 모텔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제 아들 녀석이 차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녀석은 그날 오피스텔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소라와 제가 함께 있는 그곳으로. 아버지,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네가 여길 어떻게? 지금 이 여자랑 아버지 제정신이세요? 소라가 제 뒤로 숨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소라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이지. 당신이 내 아버지 꼬드긴 거지. 돈 때문에. 어머니 유산 그거 노리고. 녀석이 소라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제가 아들 녀석의 뺨을 때렸습니다. 나가. 아버지. 당장 나가. 아들은 자신을 때린 내 손을 그리고 내 뒤에 숨은 소라를 번갈아 보며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아들인데 어떻게 나한테 저 여자 때문에 저 꽃뱀 때문에. 그날 아들은 제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다음 날 저녁 식탁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이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술병을 식탁에 내리쳤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하세요. 모든 것이 터져버렸습니다. 아버지, 제정신이세요. 지금 내가 그 아이를 책임지겠다. 책임 뭘로? 그 어린애한테 오피스텔 사주고 명품 가방 사주느라 퇴직금 다 날린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저 돈 아버지 혼자 번 거야? 아니잖아. 어머니가 평생 참고 살면서 모은 돈이잖아. 근데 그 돈을 그 어린애한테 내가 그 아이를 책임지겠다.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미친 소리였습니다. 60평생 단 한 번도 이성을 잃어본 적 없던 제가 가족들 앞에서 이 무슨 추태란 말입니까?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를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맹랑한 아이를 그냥 등산길에서 만난 여자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직 내 것이어야 했습니다. 아버지, 제정신이세요? 지금. 아들 녀석이 울부짖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장 그 여자랑 헤어져. 그렇지 않으면 나 아버지 고소할 거야. 어머니 유산 횡령으로. 저는 제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마음대로 해라. 그 돈 다 가져. 나는 그 아이를 택하겠다. 그날 밤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아들의 울부짖음, 죽은 아내의 차가운 영정사진, 그 모든 것을 뒤로 했습니다. 저는 가진 돈을 긁어 모아 소라가 있는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그녀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다 버리고 온 거야? 그래, 나 때문에. 그래, 그녀가 울었습니다. 기뻐서 우는 것인지 두려워서 우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선물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꽃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모든 것을 빨리 태워버렸습니다. 아들은 저를 정말 고소했습니다. 제 모든 통장이 압류되었습니다. 퇴직금은 물론 아내가 남긴 모든 재산이 아들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경비원 월급으로는 이 비싼 오피스텔 월세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소라는 오피스텔로 돌아왔습니다. 눈이 죽어 있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끝났어. 무슨 소리야. 아저씨 아들이 나 고소했어. 혼인 빙자간음, 뭐 그런 걸로. 나 이제 학교도 아무 데도 못 가. 아저씨 아들이 우리 시골집에도 사람 보냈어. 내 사진이랑 우리 엄마 쓰러졌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저씨 돈이 아니라 아저씨를 사랑한 게 내 죄야. 소라야 내가 다, 아니, 그녀가 저를 밀어냈습니다. 아저씨가 날 책임진다고 했지. 이게 아저씨가 날 책임진 결과야. 어떻게든, 뭘로, 그녀가 웃었습니다. 아저씨 돈 한 푼 없이 쫓겨났다며 이 오피스텔도 당장 빼줘야 한다며 그건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식탁 모서리를 붙잡았습니다. 아저씨, 나 아저씨 사랑했어. 정말이야. 아저씨 돈 말고 아저씨가 날 안아주는 게 좋았어. 근데 사랑, 그깟 사랑이 우리 엄마 병원비 내줘. 나 다시 학교 가게 해줘. 아니잖아.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나한테 아저씨가 살던 그 아파트 줄 수 있어? 지금 당장 명의 넘겨줄 수 있냐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짐을 쌌습니다. 제가 사준 명품 가방들 모두 그대로 둔 채 자신이 입고 왔던 그 낡은 옷까지만 챙겨 떠났습니다. 가지마. 제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아저씨 냄새가 좋다고 했지. 이제 역겨워. 그녀는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등산길에서 만난 꽃. 그것은 꽃이 아니었습니다. 제 모든 것을 빨아먹는 독버섯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사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아들은 그 진심마저 짓밟아 버렸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돈을 잃고 쾌락마저 빼앗긴 60의 늙은이. 제가 타오르길 원했던 그 불길은 모든 것을 태운 것이 아니라 그저 저 혼자 제가 되어버렸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경비원 일도 잃고 가족과도 연이 끊겼습니다. 아들은 제 퇴직금과 유산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저는 남은 돈을 털어 허름한 고시원에 삽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 산 입구에 섰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새벽, 수많은 젊은이들이 내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내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땀의 전작업복, 파스 냄새, 그리고 가난에 찌든 늙은이의 냄새.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내게 업혔던 이유는 내 늙은 등이 아니라 그 등에 걸쳐진 비싼 등산복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녀가 내게서 맡았던 뜨거움이란 결국 돈 냄새였다는 것을, 그녀가 마지막에 내게 요구했던 아파트가 그녀의 진심이었던 것을. 해가 떠올랐습니다. 나는 정상에 오를 곳이 없었습니다. 이 텅 빈 몸뚱이가 내가 선택한 내 마지막 지옥입니다.